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동희가 어느덧 동기기의 마지막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상 우리 전체 강의에서 이 동기기 강의까지 하고 나면은 절반 정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희 열심히 따라와 줌에 대해서 한번 박수 쳐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감사합니다.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와중에 되게 고맙고, 이제 동기기에 의해서 이제 변압기, 유도기, 이런 것은 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결국 앞서 공부했던 전기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전에 공부했던 전기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막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이해할 만한 단어들도 많이 보이고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거는 동기 전동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곡선, 그러니까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기 전동기의 특징 같은 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기기의 난조, 조절이 어려운 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 뭐 어려운 계산식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은 오늘 강의는 끝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자, 예전에 오빠가 동희한테 그 동기발전기 같은 거 강의를 하면서 좀 욕이 섞인 단어로서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기기에서도 발전기와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반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띠, 발, L, 전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발전기 한참 할 때 이야기를 한 거니까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오빠랑 같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발전기와 전동기의 바로 부하가 RLC일 때 어떤 식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당시 기억을 조금 되살려서 우리가 전동기 쪽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자. 그래서 그래. 오늘 처음으로 배울 거는 바로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 이 부분을 오빠랑 같이 공부를 할 거야.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오빠가 또 간단하게 자석을 하나 그려줄게. 버섯같이 생겼는데 그 뼈다귀 모양의 자석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동기의 영어인 모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곳에 전류가 바로 크로스, 즉 이 아이패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크로스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지? 저기 시계 방향. 그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이걸 볼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은 이를 나타내면은 바로 이곳에 이렇게 타원 형태로 있고, 이때의 자기장 방향은 바로 시계 방향이다. 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화살표 방향 이해하겠지?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그려진 자석에서도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겠지? 어떻게? 이렇게 쭉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간다. 기억나는데 그때 오빠가 발전기와 전동기에서 처음으로 듣는 단어가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오빠가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자, 내가 이거 말하면은 유튜브에서 노딱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적기만 해줬어. 근데 우리가 전동기 얘기했다면은 이게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맨 왼쪽이 결국 L이 된다. L. 그리고 가운데에는 R이 되겠고, R. 오른쪽 끝에는 바로 C. 그치, 커패시턴스. RLC니까 이렇게 된다잖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이걸 오빠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어. 각 부하 LRC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걸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순서대로 다시 적어보자. 자, 전동기에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L, R, C 이렇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L에 해당하는 게 여기지.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 자, 올라간다. 이런 걸로 가르쳐 바로 수직의 형태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기 때문에 직축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니까 이를 가리켜 직축 반작용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직축 반작용. 그러면은 이거는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결국에는 이를 가리켜 증자작용이라 그래. 마찬가지로 R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여기 가운데잖아. 가운데인데 이렇게 가로로 가는 모습. 그러면 한자로 가로횡을 써가지고 횡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또 횡축 반작용이라고 한다. 참고로 발전기는 반대야. 이 차이를 꼭 우리가 알아둬야 돼. 그러면은 옆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이거는 증자도 아니고 감자도 아니야. 그때 오빠가 가르쳐줬지만 교차를 하고 있잖아. 이 크로스 모양과 함께. 그래서 이를 교차 자화작용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C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즉 내려가는 모습. 수직에서 직을 쓰고 그래서 직축 반작용이 된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럼 오빠가 동희한테 질문을 해볼게.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야? C 쪽에서는. C 쪽에서는 내려가는 거지. 그치. 내려가는 게 뭐야? 내려가는 거 감자. 그치. 감자 작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발전기와 반대로 이렇게 작용한다. 물론 R은 똑같아. R은 가운데 있어서 똑같은데 전동기와 발전기는 반대로 간다. 왜 이 전기자 반작용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해서 그래.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 위상 특성 곡선은 별명이 있어. 뭐냐? V 곡선이야. 사실 동기, 전동기 쪽에서는 이 V 곡선이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그래프가 희한하게 생긴 것도 있지만은 동기, 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이제 오빠랑 한번 보자. 그래. 자, 먼저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 여기에서 가로축은 IF라 그래. IF가 뭐야? 계좌전류. 그치. 계좌전류지. 우리 동희도 이제는 술술 나오니까 오빠도 기쁘다. IA는 뭐야? 전기자전류. 그치. 자, 그런데 이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의 사이에 관계를 보는데 재밌는 일이 생겨. 자, 언제 그러냐? 우리가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단자전압이 V잖아. 근데 이 단자전압이라는 것은 보통 발전기에서 많이 쓰이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단자전압이라고도 하지만 공급전압이라고도 많이 얘기해. 왜냐? 몇 볼트의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기를 돌리냐 그런 걸 따지는데 어쨌든 공급전압도 단자전압과 같은 V를 써. 같은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출력도 일정하다는 거야. 부하와 출력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돼. 그때 우리가 계좌전류 즉 IF를 이렇게 많이 주거나 작게 주면은 전기자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위상특성 곡선이라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계좌전류가 많냐 적냐 이거에 따라 전기자전류가 어떻게 변하나 이걸 보는 건데 재밌는 일이 생겼어. 계좌전류를 처음에 조금 줬을 때는 당연하지만은 전기자전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점점 늘릴수록 어느 정도까지 전기자전류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시 확 높아져. 이게 뭐 같이 생겼어? 영어에. V. 그치? 이거 뭐 나는 솔직히 말해서 U 같이 생겼는데 뭐 V 곡선이라 하더라고. 이 형태가 마치 V 곡선 같이 생겼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쪽에 가장 낮은 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이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야? 가장 낮은 지점. 이렇게 쭉 그어보니까 선이 대략 이런 모양으로 간다 이거야. 가장 낮은 지점이 뭐냐 하고 봤더니 코사인 세타가 뭔지 알지? 코사인 세타가 영률. 그치? 영률이 1이라는 거야. 영률이 1이라는 거는 뭐냐? 100% 완벽한 영률을 갖고 있다는 거야. 오, 그렇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다시 전기자 반작용으로 와서 보자.
전기자 반작용에 와서 우리가 L의 성분이 강하게 된다는 거는 증자로 간다. 그리고 C의 성분이 강한다는 건 감자로 간다는 걸 알았지. 다시 우리가 또 위상 특성 곡선으로 오자. 자,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거는 이게 전압과 전류가 동상, 즉 위상 차이가 없다는 거지. 기억나지?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코사인 세타 1이 여지점이라 그러면은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역률 코사인 세타는 값이 떨어지게 돼. 왜냐? 진상 전류가 있든 지상 전류가 있든 어쨌든 전압과 위상 차이를 가진 전류를 갖기 때문인 거야. 자, 근데 잘 봐봐. 계자라는 곳에 전류를 많이 흘린다는 것은 L 성분이 강하게 될까? C 성분이 강하게 될까? L 성분. 왜? 찍었는데 증자되니까. 찍었는데 잘 찍었고 그 이유는 그렇게 이제 오빠가 가르쳐 줄게. L이라는 게 코일이지. 전동기를 뜯어보면 오빠가 뭐가 가득 있다 그랬지? 코일. 그치? 코일이 똘똘똘똘 감겨 있잖아. 그러니까 이곳에 계자에도 당연히 코일이 감겨 있겠고 그 계자에 그 코일 감겨 있는 데다 전류를 많이 쏘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많아진다. L 성분이 강하게 된다 이거겠지. 그렇게 따지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봐봐. 증자 작용이 된다는 거야. L 성분. 즉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L 성분이 강화가 되는데 이게 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기자 전류 있잖아. 이게 L 성분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선 영역이 되게 돼. 진상 영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보면은 오빠가 화살표를 하나 또 그려줄게. 자, 역률을 일률 기준으로 이렇게 직선을 긋고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는 거야. 그래프에는 이런 그런 게 없어. 계자 전류의 양을 늘릴수록 L 성분이 강화되고 증자가 되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가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전기자의 역률 역시 앞선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전류가 많아질수록 앞선 거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또 앞선이거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1일 기준으로 오른쪽이 바로 진상 영역이 돼. 즉 앞선 역률 영역. 그래서 역률도 그러니까 0%에서 100%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진상 역률이냐 지상 역률이냐의 차이도 있어. 그래서 이쪽은 바로 진상 역률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이 역률 1을 기준으로 왼쪽에 해당하는 거는 진상이 아니라 바로 지상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지상 역률 영역이 된다 이거야. 우리가 그동안 역률이라는 게 결국은 전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따진다 그랬잖아.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걸 따지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전류를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 역률을? 역률을 오빠가 아까 살짝 설명했는데. 그래? 여기에서는 바로 계자 전류 자체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 계자 전류가 역률의 영역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전기자 전류에 대한 것이 역률의 영역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역률로 조정할 수 있는 것. 바로 전기자 전류. 이게 결과론적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지만 계자 전류를 이쯤에다 흘리게 되면 역률이 100%가 되는데 더 많이 흘리거나 더 적게 흘리게 되면은 이 V곡선에 의해서 전기자 전류의 전류자 전류의 값이 커지게 되고 이게 진상 역률이냐 지상 역률이냐를 만들 수도 있을 뿐더러 그에 대한 역률의 퍼센테이지까지도 만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게 역률을 100%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야. 그럼 역률을 왜 100%로 만드는 게 좋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자격증 조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오빠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봐봐. 역률이 100%일 때, 뭐 극단적이지만 역률이 50%일 때 이럴 때가 있어. 그런데 이때 전력이
2200W고 그리고 전압이 220V야. 이때 전류값이 어떻게 변하나 이걸 딱 계산해 보자. I는 자, 그 전에 바로 우리가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VI 코사인 세타. 이것을 다시 우리가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우리는 교류니까 이제 역류를 고민해 봐야 돼. 그러면은 바로 위에 공식에 있는 데처럼 2200W 그리고 V는 220V다. 그러면 역률이 100%라는 건 코사인 세타가 1이지. 그럼 220분의 2200과 같은 거지.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20 곱하기 1분의 2200 그러면은 10A가 되지. 그리고 역률이 50%다. 그러면은 I는 220 곱하기 0.5가 되겠지. 0.5분의 2200이잖아. 그럼 220에 0.5 곱하면 110이지. 2200을 110으로 나누면 몇야? 20이 된단 말이야. 20A가 돼. 그러면은 똑같은 전력에 똑같은 전압이더라도 역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류값이 달라져. 그러면 역률이 떨어질수록 전력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 거야. 전류와 역률은 반비례 관계야. 근데 전류가 무한히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전혀 아니야. 전류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도 많이 발생하고 또 전선 같은 것도 더 굵은 걸로 써야 되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값은 높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220V가 아니라 전압값을 높은 삼상 380V 쓰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어. 그래서 역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계좌 전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역률을 100%더 만들 수도 있고 더 낮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진상 역률과 지상 역률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이게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은 코일이 잔뜩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인덕턴스 성분 때문에 지상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 지상 전류가 흐르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또 안 좋아. 지상 역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전류값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계좌 전류를 쭉 올려서 100%에 가깝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올리게 되면은 이제 또 진상 역률이 떨어지게 되지.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또 용어가 나온다. 그게 뭐냐? 코사인 세타 1을 기준으로 왼쪽에 해당하는 것, 즉 지상 역률에 해당하는 것을 가르쳐 우리가 바로 부족 여자라고 해. 여자가 뭐야? 자석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은 부족 여자라는 거는 여자가 자석을 만들어내는 거랬잖아. 그냥 자석을 조금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계좌 전류를 조금 흘린다는 거지. 즉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자를 많이 흘린다. 그렇게 되는 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과여자라 그래. 그래가지고 역률을 맞추고 부족 여자는 결국에는 우리가 코일과 비슷한 인덕턴스 성분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리액터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 그래서 L 성분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과여자는 콘덴서, 즉 C 성분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사용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둘 게 하나가 또 있어. 자, 지금은 오빠가 V곡선 하나를 그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V곡선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역률이 1인데 마치 우리 지도에서 등고선을 보듯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까지는 해줄게. 자,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됨에 따라 이 V곡선도 점차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잖아. 이게 뭐냐면은 바로 출력. 우리가 P0라 그랬었잖아. 출력이라는 건 결국 부하의 양이야. 그러니까 이 동기전동기의 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출력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이게 바로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V 곡선에 대한 이야기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험에 내기가 너무 좋아. 근데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오빠가 지금 설명한 것을 한번 쫙 들어보면은 아, 별거 아니구나. 아, 와닿겠구나. 그러니까 동기전동기는 역률을 조절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은
동기 전동기의 장점이 역류를 100%를 만들 수 있다시피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 바로 동기 조상기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자, 오빠랑 예전부터 이 조씨 집안에 기기가 나오면 뭘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조절기?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빠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 조상기라는 것의 조상은 우리의 선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을 조절한다 그랬잖아. 속도 조절하는 걸 조속기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잘 봐봐. 결국 이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류를 만질 수 있다는 것. 이건 결국엔 역류를 만진다는 거는 위상차를 만진다는 거와 똑같잖아. 그러니까 동기 조상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기 조상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동기 전동기를 생각하고 이 위상 특성 곡선을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률 자체도 개선할 수가 있어. 100%에 가깝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위상 특성 곡선은 사실상 공부가 끝나고 자, 그 다음으로 오빠랑 공부할 게 뭐냐? 동기 전동기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 특성 같은 경우는 결국 장점과 단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동기전동기를 꾸준히 공부했으면은 그냥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가는 게 많거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동기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주파수와 속도가 같다 그랬지. 그러기 때문에 동기전동기의 특성 역시 속도. 이게 뭐냐? NS였잖아. NS가 일정해.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큰 장점이야.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역률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어. 100%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효율도 좋아. 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네. 전동기로서 효율도 좋지, 역률도 조정하지. 그리고 공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 바로 계좌와 전기자 사이의 에어갭. 그 간격도 되게 커. 공극도 커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서로 불안함을 야기시키지 않는 거야. 공극이 크고 또 오빠가 그 전에 되게 얘가 안정적이라 얘기했잖아. 왜냐?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상당히 큰 게 많아. 기계적으로도 튼튼하다. 동기전동기 하나 사고 싶지. 아니? 아니야? 내 단점도 있어. 단점은 제일 큰 단점인 게 내가 보기엔 이거 같아. 비싸다. 근데 왜 그런지 앞서 우리가 그 동기전동기 보면 기동 토크가 없어갖고 유도전동기까지 이렇게 돌려서 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겠어. 동기전동기를 샀더니 유도전동기가 사은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동기 하나를 더 사야 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 더군다나 기계적으로 튼튼하다는 건 그만큼 또 철도 많이 들어가 있겠고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단점. 그리고 그 비싼 이유를 오빠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동 토크 있잖아. 없어. 기동 토크가 자기 힘으로 돌릴 수가 없어. 기동 토크가 없다. 그래갖고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또 달리 말을 하면은 속도 제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로만 돌아가는데 더 빨리 돌려야 하거나 더 느리게 돌려야 할 때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속도 제어가 어려워. 더 위험한 건 아니야? 오히려 얘는 더 안정적인 거지. 속도 제어가 불가능하다. 적정 속도를 계속 유지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동기 전동기 구조를 봐서는 알겠지만은 가운데 자석 자체가 전자석이라 그랬잖아. 그걸 우리가 이게 작동시키려면 DC, 즉 직류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직류 여자기가 필요로 해. 그러니까 이것저것 부품이 많아지니까 비싸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얘기할 건데 난조 있잖아. 난조. 조절이 어려운 상황. 난조가 일어나기가 쉬워.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동기전동기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난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우리 동기기도 끝나. 좀만 이제 들어보자. 자, 먼저 동기전동기의 난조 현상. 그거 우리가 발전기에서도 난조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자, 그때를 잠깐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가로축은 바로 시간,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로축은 동기속도, 즉 ns다. 그래가지고 발전기 자체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쑥 가다가 부하량이 급변하게 되면은 막 흔들흔들 거린다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때 오빠가 그래프를 그린 게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부하가 갑자기 막 생겨.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에는 간신히 잡히고 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 그랬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잡히지 않고 휙 날아가 버리면 탈조라 그랬었을 거야. 근데 난조라는 건 조절이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는데 동기, 전동기도 비슷해. 전동기도 당연히 부하라는 게 있지. 그래서 전동기의 부하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뭐냐. 전동기에서 무부하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끝에 비트 같은 걸 안 달고 왱 그냥 돌렸을 텐데 뭐 벽을 뚫거나 하면 그 벽 자체에 뚫리는 강도 자체가 부하겠지. 쉽게 뚫리면 부하가 약한 거고 힘들게 뚫리면 부하가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부하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동기, 전동기도 비슷한 거야. 동기, 전동기도 똑같이 이렇게 막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부하가 급변하면은 뭐 혼자서 막 이렇게 너울너울거리다가 간신히 이렇게 딱 잡혀. 이 현상을 가리켜 우리가 난조라고 했었어. 부하 변동이 심할 때도 그렇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줄게. 그래. 근데 이제 전동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바로 동기 속도 개념이 아니라 부하각에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해. 속도에서의 이런 난조는 발전기와 비슷해서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부하각이 혹시 우리 기억나나? 출력 공식 기억나? 먼저 기호가 뭐지? 출력은? 출력은 기호는 P0. P0는 뭐와 같지? 동기 리액턴스 XS 분의 역기전력 곱하기 단자 전압 EV 그리고 뭐야? 사인 델타. 자, 이거 기억나지? 그러면 여기 델타라는 게 뭐야? 부하각이라고 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거는 동희한테 그냥 막 들어 이해해 하면서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뭐 코사인 세타도 그리고 그 닮은 꼴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단자 전압과 역기전력의 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E와 V의 그 사이를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단자 전압이란 건 결국 공극 전압과도 같아. 그러면서 오빠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사인 곡선을 그리는데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딱 90도까지만 보자. 그래가지고 오빠랑 그렸던 그래프가 뭐냐. 자,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은 사인 곡선이 오르락 하고 내리락 하고 한 바퀴를 딱 돈다 그랬어.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180도 기억나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높은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로서 90도. 90도는 뭐와 같아? 2분의 파이와 같지. 그런데 90도가 지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토크 값도 떨어지게 된다 그랬지. 그거 기억을 했는데 90도 기억나지? 이때까지가 이제 최대의 토크가 되는 거야. 즉 2분의 파이 뭐에서? 라디안. 뭐가? 바로 부하각이라고 하는 거. 즉 델타는 2분의 파이에서 바로 최대값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했는데 90도 이후로 가면 점점 떨어지게 되잖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토크가 점점 작아지고 결국 그 동기를 벗어나게 돼서 정지가 된다 그랬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속도도 떨어지고 토크도 떨어지고 해서 정지가 되는 상태. 이를 가리켜 우리가 바로 동기 이탈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동기 이탈되게 되는 부하 토크를 가리켜 바로 탈출 토크라고 해. 탈출. 이런 용어는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주자.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 바로 이것 또한 난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바로 동기 발전기와는 다른 점인 거야. 그래서 오빠가 또 하나 그래프를 그려줄게. 자, 똑같기는 해. 가로축이 바로 시간이야. 그런데 세로축은 바로 델타, 즉 부하각이야. 그래서 부하각 갖고도 우리가 난조를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빠가 가르쳐주는 건데, 자, 부하각 쪽에서는 어떤 게 있냐? 바로 똑같이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갈 때는 부하각도 일정해. 근데 갑자기 부하가 급변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하가 예를 들면 올라선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리고 나서부터 이 부하각에 대해서도 흔들흔들 거리는 일이 생기는 거야. 속도만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다가 결국 간신히 자리를 잡고 나면은 이제 또 안정적인 부하각이 나오게 돼.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난조에서 그래도 부하각이 자리를 잡혀서 다행인데 이럴 때가 있어. 처음에는 무부하로 이렇게 돌려. 그러다가 갑자기 큰 부하에 걸리게 해버려. 말도 안 되게 후 하고 올라가. 그러면은 이 난조로 인해서 울렁울렁거리는 부하 각도가 굉장히 커져. 그러다가 죽어버려. 못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이때 생기는 이 꼭대기 지점. 이걸 가리켜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동기이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부하각 있잖아. 델타가 90도를 초과하게 되면, 달리 말을 하면은 2분의 파이 라디안을 초과하게 되면은 전동기를 멈춘다 그랬고, 이를 가리켜 우리가 동기 이탈이라 했지. 동기 이탈의 끝은 뭐야? 전동기가 멈춰버린다 그랬잖아. 그 얘기야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그래프도 90도일 때는 최대값을 갖지만은 그보다 클 때는 바로 정지로 가게 된다.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야. 무부하 상태로 갔다가 갑자기 부하각이 확 커져가지고 델타가 90도 이상까지 간다 그러면은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동기 이탈을 해서 부하조차 없는 무부하로 간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전동기도 멈춘다는 얘기야. 그 이야기가 뭐냐? 결국에는 부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동기 전동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난조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빠 간단히 정리를 할게. 난조 발생 원인. 대표적인 게 방금 말했듯이 부하 변동이 심하면 안 돼. 자,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냐 그쪽에 다른 건데 전원 전압 그리고 주파수의 주기적인 변동도 원인이 될 수 있어. 이게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그 동기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주파수와 회전 속도가 같잖아. 근데 이 주파수 자체가 계속 이렇게 변화를 줘봐. 60Hz만 써야 되는데 갑자기 55Hz 줬다, 70Hz 줬다, 이런 뭐,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뻘짓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동기전동기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지. 난조가 발생하지. 그리고 부하 토크가 역시나 계속 변할 때. 그리고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베어링 같은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 예를 들면 계속 굴러가는 자전거는 그 자전거 안에 있는 베어링 때문에 그리고 관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굴러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모멘트가 작다는 것은 결국 베어링에 기름이 제대로 안 칠해져서 자꾸 굴러가지 않고 멈추려고 하는 것 같은 거거든. 동기 전동기도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모멘트가 적을 경우에는 자꾸 멈추려고 하는 일이 생기면은 동기 전동기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자 회로가 과대할 때도 그렇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았으면 우리는 기술자니까 이 난조를 예방하기 위한, 즉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2가지가 있는데 알아보자. 뭐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이런 건 아니야. 첫 번째가 뭐냐?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좌 자극면에다가 건선을 막 하라 그랬어. 그걸 뭐라 그랬지? 계좌 건선이라 그랬잖아. 그 계좌 건선이 뭐야? 그 계좌 건선은 바로 제동 건선이라 그랬어. 계좌 자극면에 제동 건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기에서는 이 제동 건선 때문에 난조를 줄일 수 있지만은 또 동기 전동기를 처음 회전을 할 때는 기동 토크를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계좌하고 그리고 또 하나 관성 모멘트가 작아져서 일을 크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 이때 또 채용할 게 뭐냐? 바로 플라이 휠. 이런 것도 발전기랑 비슷해. 플라이 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오빠가 알려줄게. 먼저 난조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좋고 이 그래프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좋아.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부하각이 90도를 넘기면 안 돼. 이거는 정말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위성 특성 곡선에 대한 거. 이거는 우리가 해석할 줄 알면 되게 좋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객관식으로 내기가 좋고. 이 정도만 우리가 동기 전동기에서 이해를 해도 웬만한 그 기능사 문제에서는 맞출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래. 자, 이제 동기기까지 끝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